세미나인데 저희가 전문가들이 세미나 하기 전에 이미 한 번의 발제가 이루어지고 한 수입의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박재환 이사장님께서 아마 발제를 하신 것 같고요. 공동체 자유주의적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한번 반포해보는 개혁안을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면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께서는 그 서면을 통해서 무능한 현 정권의 민낯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아랫돌에서 윗돌 되고 윗돌에서 아랫돌 되기에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종배 수석 부의장께서는 이건 계약이다. 폭탄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생색은 본 현 정권이 내고 그리고 보람은 이들에게 지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명현 보건복지위 간사님께서는 2088년까지 부채가 1량 7천조 원에 단다는 부족도 있고 무책임한 선동에 다루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다층 구조의 연금 개혁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답안을 내놓은 정권이다라는 김명수 의원의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사지선다 중에서 답이 있느냐? 아마 이번 토론회를 거쳐서 이 사지선다를 무시하고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러한 국민연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는 그러한 개혁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발제자분하고 토론자분들은 아까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처음 발제하실 분은 순천향대학의 김효하 교수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어떻게 볼 것이냐는 주제로 15분간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마음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김용화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공복지위에서 주최하고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 제 주장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좀 전달하는데 도움을 드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쪽에 자장님께서 15분을 주셨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15분 더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제4차 재계산 결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57년에 정기 부과된다는 얘기, 2020년에 부과를 하는 데가 한 3년 정도 앞당겨졌는데 3년 정도 앞당겨진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 추계에 있어서 2060년까지 오는 39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2019년이니까 38년인데 3년 앞당겨졌다고 해서 굉장히 갑자기 위기가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립기금 고갈이라는 그 자체의 잣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부에 숨어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생기는 심각한 국민연금 문제가 더 우리가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팩트라고
어쨌든 이제 이런 재정 전반이 악화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이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거의 OECD 국가 아주 선두권에 있는 국가들 평균 수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 국가와 다른 점은 이게 지금 서구 선진국 상당수는 학대 출산율이 1.7, 1.8, 2.0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금년도 그러니까 2018년 전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대 출산율이 아마 1.0을 밑돌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특수한 사정이다. 단순하게 서구 유럽에서 하는 연금제도의 방향을 그대로 추수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그 3차 재정축에는 제가 재정축의 위원장으로 재정축의를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4차 재정축의하고 결과 차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배수를 좀 낮게 잡고 그 다음에 학계 출산율도 조금 더 낮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조금 더 길게 잡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뭐 사실은 이제 거시경제 배수의 크기 자체가 보수의 크기를 갖다가 변동시키긴 하지만 기본적인 재무구조 자체를 갖다가 변동시키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부담 고급여라는 재무적 구조고 또 두 번째로는 인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의 심각한 이 부양부담의 증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한국의 국민연금 문제는 그 심각성이 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백년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해놨습니다. 국가 지급 보장해서 신뢰를 제공하고 기공적 투명성도 제공하겠다. 사업시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기초요금도 해산하겠다. 전략적 자산 배분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기공적 수익성 제공하겠다. 이런 사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들어가야 될 선언적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하겠다 하는 우리 조금 전에 박재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 방향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 국민연금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7년에 적립기금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보면은 적립기금 부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현행 유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없는 거고 기초연금은 현행 국민연금제를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국민연금 재정은 악화 안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강화시킴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기본적으로 이 국민연금 제도를 모습으로 기억해서 지금 재정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소득 대체율을 더 높이겠다는 이란은 45%까지 지금 현재 40% 수준인데 45% 이하는 50%로 높이겠다. 그리고 이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2021년부터 1%씩 5년에 1%씩 해서 3%를 더 올려서 10%까지 올립니다. 요거는 보험료를 4%를 더 올리겠다.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급여 수준도 높이고 보험료를 높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않고 2057년에 적립기금 소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소득보장 강화 2라운드에 있는 저 안은 기본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고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4% 올린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4%포인트 올라가는데 그 4%포인트는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는 또 해당하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소득 대체율 10%에 보험료 4%가 비례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보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이 안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2007년도에 내놓은 2003년도에 내놓은 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급여 소득 대체를 높이겠다는 그 안을 내놓았는데 그때 안을 지금 다시 내놓고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실제로는 그때하고 달라진 것은 그 당시에는 기초연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초연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2021년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만들어졌습니다. 월 30만 원이라는 것이 부부가 합하면은 사실은 이제 20세를 감액된다 하더라도 4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만 받아도 48만 원이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2003년도의 안을 그리고 2007년도에 구별된 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 우리 굉장히 그런 말씀같이 보입니다. 최소한 100만 원 있어야 되겠다. 이 지금 이야기는 100만 원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140만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100만 원을 보장하는 그런 연금제도 개혁안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대면은 유지하면 100만 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100만 원 되죠. 100만 원 가깝게.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에서는 중요한 것은 노후소득 보장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재정 안정화는 그거는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해결되겠다.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중요시하고 보험료는 차차 올리면 됐다. 그런 나라들도 다 적립기구 없이도 다 운영했다. 우리나라도 적립기구 없어도 국민연금 잘 운영할 수 있다. 서구 유럽들이 다 적립기구 없이 잘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100만 원 보장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8월 달에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이게 다안인데 다안은 아까 사만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만으로 되어 있던 안과 비슷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 요 안도 같이 제시해요. 첫 번째는 노후소득 보장을 45%를 높이고 보험료를 높이겠다는 안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는 현행 유지를 하면서 소득 대체는 현행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4.5% 포인트 올리겠다.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금을 67배수로 올리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것도 부족하니까 연금급여를 좀 깎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것이 나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안에서는 이 나안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나마 이 안도 사실은 충분한 재정 안정화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안 자체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냥 요 안만 만들어놓고 또 앞에서 보시다시피 요 안하고 부족하니까 더 강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안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50% 안을 또 제시했어요. 정말로 무엇을 우리 국민의 여론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안을 내놓는지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국민연금 제도는 이 제도축의 한 결과에 따라서는 어쨌든 빨리 개혁하면 빨리 개혁할수록 보험료를 자꾸 올려도 되고 늦게 개혁하면 늦게 개혁할수록 보험료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적립비율 5배라든지 이라 하더라도 지금 바로 개혁하면은 17%까지 올리면 가능하다는 그런 안이 그런 것이 이제 현재의 재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이제 물론 말하면 정부는 이번에 아까 4만 4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안대로 하더라도 적립기금이 연장이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57년에 도입이 되는 것이 2062년에 63년까지 몇 년이 더 연장됨으로 해서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재정 보관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입니다. 요게 뭔가 하면은 실제로 현행연금제도를 실시했을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그 당시에 바로 보험료가 인상해야 될 보험료율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9%인데 지금 아직 2030년 되면 이제 거의 9%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뒤로는 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가 돼가지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연금 금액 지출을 보험료를 한산한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2060년 기준으로 26.8%까지 올라야 26.8%를 받아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9%니까 사실 3배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립기금을 고갈되지 않도록 해서 16 내지 17%로 유지 가능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제로는 이게 이제 3차 대전 추계할 때하고 5%포인트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만큼이 5년 전보다 지금 인구 사정이 더 나빠진 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2016년에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기초한 것입니다. 2016년의 인구 통계는 통계청의 통계는 한대 출산율이 1.28까지 아직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한대 출산율이 2017년에는 1.05고 작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지고 금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사정에서 더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학대 출산율이 만약에 1.05 2017년 수준이 되면은 우리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건 29.4%, 2070년에 가면 34.7%.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만 예를 들어 2060년 기준으로 30% 가량에서는 도저히 날아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령화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국민건강보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작게 잡아도 20%까지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보험료 뭐 그냥 4차 재정 중에 그냥 26.8%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에다가 건강보험이 20% 하면은 46.8%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기초연금은 빠진 거거든요. 기초연금이 최소한 우리가 보험료를 한 사람의 6 내지 8%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세부담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조세부담이 지금 현재는 20% 수준인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60년에 가면 25%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가계가 유지가 되고 기업이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연금제도 자꾸 지금 작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이런 지금 제도부담 제가 이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 건데 현재 새로 안을 만드는 거 보면은 2060년에 가면은 현행 제도는 그냥 가면하면 24.9%지만 지금 정부가 만들어놓은 4만 4는 이 수지균형 해야 되는 보험료 부가가치 비용률이 29.2, 31.6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2080년 기준 가면은 36.7%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소득 대체율 50%. 이 정도 부담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가능하는 어떤가?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만 원을 40만 원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딱 33.3%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30%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2022년 기준만 하더라도 20조 원에서 26.8조 원 그냥 지금 현행 제도만 하더라도 매년 기초연금 예산이 20조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말이 됩니다. 그것이 27조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얼마나 유리한 제도인가 하는 것 갖다가 지금 사실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주계를 했는데 지금 생년도별에 얘는 70년생입니다. 70년생이면은 본인이 낸 것에 비해서 이자까지 계산한 겁니다. 본인이 낸 것에 몇
70년생 같으면은 고소득자도 2배 넘게, 그 다음에 중위 보통소득자는 3배 넘게, 그 다음에 저소득자는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6배밖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세대 내에서 재분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고소득자조차도 2배를 받아가면 나머지 적자분은 누가 부담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끝없이 인구가 팽창되면 이게 유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대감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2030년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2030년조차도 2배, 3배 가깝고 5배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안 태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젊은 세대가 이제 95년생, 2000년생인데 이 경우도 사실은 연금개혁 안 하는 것이 현재 근로세대 입장에서는 현재 청년세대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사실. 연금개혁 반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2000년생이 지금 굉장히 유리하지 않아요. 안바꿈이 좋죠. 그리고 높이면 더 좋죠. 그렇지만 적립기금이 고갈되게 되면은 그 뒤로 언젠가 하면 예를 들면 1995년생이 65세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60년 아닙니까? 2060년 되면 딱 적립기금이 딱 없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든 개혁 안 하고 있으면 적립기금 없어집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26.8에 30%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당시 세대가 30%를 보험료 내면 좋아요.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없다. 왜 낼 수 없습니까? 국민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 대체율 10%면 보험료 4%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40%이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수직금융 보험료가 16%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16%까지 보험료가 올라야 되지만 또 16% 이상으로 올라오면 손해다 있네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예를 들면 우리가 26.8%면 내가 은행에 맡겨도 16%만 보험료 내도 내 연금 받을 수 있는데 26.8%를 내야 연금 받을 수 있으면 내 왜 국민연금 가입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대 간 재분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26.8%라는 보험료로는 미래 세대가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6% 이상 보험료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기금 보험료를 가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뒤에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예를 들면 적립기금 없어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노인 부양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향후에 2060년에 가면은 우리 부양비가 100%로 넘었습니다. 100% 넘어선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젊은 근로세대 한 분이 노인 한 분을 모셔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현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면 현재 정부가 100만 원 보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 보장하는데 만약에 적립기금이 없이 100만 원 보장하려면 근로자 한 명이 내 월급에서 100만 원을 내놔야 어르신을 부양할 수 있다.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만을 위해서 100만 원을 내가 250만 소득자라고 생각하면은 250만 소득자가 국민연금만을 위해서 100만 원을 내놓고 나면 15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건강보험료 50만 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도 꺼내야 되죠. 뭐 먹고 삽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비율 45%로 간 제가 지금 우리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65년에 우리가 노인 인구 비율이 42.5%로 간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학계 출산율이 1.0으로 그러니까 2018년 수준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봤더니 노인 인구 비율이 45%까지 100명의 인구 중에서 45명이 노인이 나라가 되는 이거는 거의 학실식이 되는 미래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노소득만 따지도 때리면 되겠냐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정적인 발표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과 정부의 개표나 문현경 박사님께서 15분간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현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발제자 김영하 교수님께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정치 경제학적인 요소, 그러니까 정치성을 약간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따로 PPT가 없는 관계로 발제문을 읽으면서 따로 설명드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 2년은 국민연금 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한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전 정권에서 국민연금 투자 과정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 상반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연 1%에 그쳐서 제도의 장기 재정 안정성 확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017년 8월에 4차 연금 재정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제 두 가지 자문안을 작년 8월에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작년 12월에 단일안이 아닌 4가지 정책 조합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국민연금의 제도 신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향후 있을 개혁 논의의 실현 가능성까지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대안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 정치 경제학적인 요소가 다른 정책 분야 개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복합적으로 개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두 번의 큰 개혁이 있었는데요. 98년과 2007년에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요소를 중심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있을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재정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는 복지 제도였죠. 이제 보험료 3%, 소득 대체율 70%의 조합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도입 당시부터 보험료의 인상이 5년에 3%포인트씩 인상되기로 확정되어서 1998년 9%에 도달하기로 애초에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민연금은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보다는 정치 사회적 수용성에 더욱 초점을 두고 출발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제도 설계의 관대성은 저성장과 경제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과 맞물려서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첫 완전 연금 수급자가 2008년도에 나오기도 전에 여러 번의 개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지녔습니다. 이와 별개로 도입 당시 15년으로 설정된 최소 납부 기간으로 인해 88년 기준 4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제도적으로 배제되었고, 이후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이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98년 개혁과 2007년 개혁에서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여담이지만 그 선진화 재단이 상당히 국민연금 개혁과 많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98년도 때는 이제 작년에 작고하신 초대 이사장이신 박세일 수석께서 이제 사회복지 수석으로 계시면서 98년 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끄셨고요. 2007년도에는 저기 초대 이사장, 지금 현 이사장으로 계신 박재환 교수님께서 그 한나라당의 그 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년 개혁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95년 말 신설된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실의 주도로 재정 안정화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수석실에서는 이제 구조 개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원형을 개혁 방향으로 하는, 그리고 동시에 큰 폭의 재정 안정화 추구를 제시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보수 개혁을 지지하면서 서로 간의 커다란 정책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후 이제 97년 5월 개혁 논의를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제도 개선 기획단 내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차이점이 크게 존재했지만 결국 기획단은 다수 위원들이 지지하는 구조개혁안을 1997년 12월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그 정치적 동력은 당시 이제 일어난 복합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IMF 경제 위기와 정권 교체 등의 영향으로 정치적 동력이 상당히 상실되었고 대신 이제 98년 12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소폭의 재정 안정화 보수 개혁안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98년도에 9%에 도달하기로 한 보험료율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 대체율만 60%로 삭감하고요. 연금 수급 연령은 점진적으로 65세로 연기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확정되어서 모든 국민이 제도적으로 포괄되도록 확대되었고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도 개혁 이제 말씀드리면 98년도 개혁을 통해 사실 전국민 연금 시대가 명목적으로 가능해지긴 했지만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하는 제도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입 당시 45세 이후 근로인구가 2000년대 초중반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이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하거나 축소 및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면서 이들이 노령 인구가 되더라도 충분한 연금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연금 재정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발전위원회가 2002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가 도출한 세 가지 자문안 모두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모수개혁을 통해 그리고 제도 내실화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 안정화 위주의 안이었죠. 최종적으로 다수안이 2003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조개혁 중심의 기초연금 도입을 선호하는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야당과의 정책적인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2006년 초중반까지 정책적인 고착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 보험료율 인상폭의 완화를 제시하여서 야당과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을 했지만 그 과정은 협의 실패가 반복되는 매우 긴 과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 박재환 교수님께서 한나라당 주요 협상 행위자로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98년도와 2007년 개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둘러싸고 개혁 행위자 간의 상당한 정책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항상 이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제도적 틀, 1원형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그리고 모수개혁을 선호하는 경로의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연금 산식의 소득 재분배 부분 A값을 그대로 두면서 기능 중복적인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던 것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혁안은 매번 논의 과정 초기에 제시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거센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98년 개혁과 2007년 개혁의 차이점은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98년 개혁에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주요 논리로 제시되었지만 2007년 개혁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 이원화 구조개혁이 주요 논리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율의 인상보다는 소득 대체율의 인하가 정치 사회적으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2007년 연금 개혁에서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40%로 대폭 삭감된 것을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 안정화를 깨하려는 데서 기인합니다.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보시면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모두 보험료 인상을 꺼렸고요.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둘러싼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했는데요. 국민연금을 둘러싼 하방 압력,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 추구를 말하고요. 상방 압력,
그러니까 가입 대상자 확대나 98년도 경우에는 가입 대상자의 확대나 기금 운영 체계 개편, 이제 07년도의 경우는 사각지대 해소 등이 이러한 상방 압력 등의 하방 압력과 상방 압력 요소들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개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치 사회적으로 반대가 높은 재정 안정화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수용성이 높은 정책안을 통해서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8년도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의 제도적 포괄, 국민연금 기금 운영회 위원장의 변경, 2007년도에는 사각지대 완화 등이 상방 압력이 정책적으로 일정 정도 충족되었을 때 개혁 논의가 급물살로 진행돼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추구되었던 재정 안정화의 폭을 논의를 진행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통해서 저번 달에 발표된 4가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가지 개혁 방안은 이제 98년도, 2007년도 개혁 논의 초기에 제시한 안과 비교해서 사회적 수용성을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정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번에는 소득 대체율 삭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보험료율의 인상 유무를 기준으로 4가지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아직은 이른 판단이지만 이번에 연금개혁이 만약에 진행되어서 완료된다면 앞서 언급한 1998년과 2007년 연금개혁의 3가지 양상과는 약간의 상이하게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연금개혁의 3가지 특징 중 2가지가 이번 개혁 논의와는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소와 관련지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출발해서 지급 범위와 액수 모두 확대된 기초연금은 이미 주추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아서 더 이상의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안이 제시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기초연금이 사실상 0층연금, 국민연금이 1층연금으로 가능하는 현 연금 구조로 변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개혁 논의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득 대체율의 삭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지난 2번 있었던 연금 개혁 때는 복지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삭감이 논의가 되었지만 현재 기존 40%, 그러니까 올해 작년 기준으로 2018년에는 45%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 삭감하는 것은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재정 계산 결과 평균 가입 기간 26.8년, 실질 소득 대체율이 24.3%로 나타나서 소득 대체율에 인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기초연금을 강화하거나 보험료율의 소폭 인상을 통한 소득 대체율 인상은 고려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직업연금의 급여 부족분 발생 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적자 보존 조항을 명시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이유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문화 조항이 없더라도 기금 고갈 시에 국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가입자들에게 온전하게 와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급보장의 명문화를 통해서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하방 압력과 상방 압력이 동시에 충족되어서 개혁이 마무리되는 특성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에서 제시한 4가지 안 중 현행 유지 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진정한 개혁안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김영하 교수님께서 위원회의 나안을 정부에서 무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재정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 도출될 대안을 간과하고 현상 유지하는 개혁안에 포함시킨 것을 향후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
말씀드리면 이제 장기 재정 안정성 추구를 위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현행 유지 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말만 하고 장기 재정 안정성 추구를 위한 전략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민연금의 상당한 면만을 충족시키는 대안은 장기 재정 안정성을 외면한 채 개혁의 정치 사회적 수용성에 과도하게 초점을 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연 개혁으로 보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 생각에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1과 강화 방안 2가 연금 개혁이라는 특성상 더욱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과거 개혁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번 있었던 개혁을 살펴보시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보험료율의 인상을 반대해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논의는 예전과 비교해서 보험료율 인상을 둘러싼 사회 분위기가 많이 상대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연령, 가입상태, 소득 수준, 지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에서도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비교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퍼센트 응답률의 관점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저성장 국면으로 인해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경영계를 고려했을 때 사만이 사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대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더 내고 더 받는 정책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를 꾀하고 기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해서 가입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립 1에서 제시한 정부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서 사실상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모수의 조합으로 재정 안정화 추구와 기초연금 지급 폭이나 액수의 조합으로 노인 빈곤의 완화 대안 등이 다양하게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2007년 연금개혁 과정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과 정부 간의 정책적인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2007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이 되고 10년이 흘러서 주요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자리매김했고 이를 향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과제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개혁은 과거 연금 개혁에 비해 연금 개혁의 정치학이 상대적으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제 빠른 시기와 단기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간의 제도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서 발전했지만 부작용 또한 단기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연금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는 제도적 특성의 조정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복지정책, 인구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장기적 재정 불안정성과 사각지대 및 노후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제도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및 기타 공적 구조제도, 고소득층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과 혼합하여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3주제로 가기 전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김용하 교수님께서 이제 팩트 중심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개편안을 만들 때는 어떤 이미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김용하 교수님이 조금 말씀 안 하신 팩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적정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부분만을 위해서 제 소득의 40%를 지금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소득에서 20% 세금 나가고 있죠. 좀 더 냅니다만 저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보통 좀 많이 쓰기 때문에 3명이나 나서 고생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아마 자녀 부양비가 들어가고 있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료 내야 되죠. 건강보험료. 그래서 되게 60% 이상이 지금 현재 제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갑니다. 지금 쓰는 돈이 제가 40%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적정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표현 국대화를 제가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했을 때의 소비 수준 그 수준이라고 보고 그 계산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가 방식으로 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것도 알려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구축이 돼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그 팩트도 이와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가 빵꾸가 나는데 더 내라. 내가 받는 중에 먹튀하는 세대는 문제가 없지만 받는 중에 먹튀 도중에 있는 세대 이거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가 굉장히 소중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본 국민연금 개편 먼저 한국청년정책학회 송보희 회장님께서 10여 분 정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송보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저는 전문가분들 앞에서 전문성을 논하기보다는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청년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의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 국민연금이 청년 세대의 가치관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부합하고 있는 것인가가 가장 큰 먼저의 우선적인 의문점이었습니다. 현재 청년들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분명히 선택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과연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요. 국민연금의 특징은 강제성이 있다는 것과 세대 내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성이라는 부분도 저도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가입이 돼서 세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하고 싶었고요. 이 소득 재분배 기능에 앞서서 소득 형평성에 대해서도 과연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형평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 차라리 청년들은 내가 낸 돈 돌려줘라, 난 더 이상 가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쟁점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과연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인데요. 제가 마침 얼마 전에 이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가 제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동안 7년 정도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 월액을 보니까 앞으로 439개월을 납부해야만 내가 적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6년입니다. 굉장히 아늑한 수치고 이것을 보니까 과연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낸 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주고 있는가, 얼마나 수익을 하고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현재 이 국민연금 개편안이 실질적인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연금기금 소진 이후에 대안은 있는가? 이것 또한 없죠.
과연 그렇다면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편안인가? 아무것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고민으로 이 개편안을 냈는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낮췄으니까 그동안의 시기에 따라서 다시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그리고 큰 수치를 보여주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방안만 발표를 했다. 저는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의 극치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는 정말 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의사결정을 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법에도 보면 이 3항에 보시면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결국에는 현행 유지안을 넣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넣어갔다라고 하는 굉장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이며 이 본인들이 스스로 국민연금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책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시기의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전문가가 사퇴하는 일도 있었죠. 전문가가 사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 안정성은 빼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주로 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 집단이 반발을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정부는 개편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내놓았죠. 결국에는 전문가의 반발, 그런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대정은 지속 가능합니까? 지속은커녕 결국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진다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춘다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다소 5년, 6년을 늦춘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들의 그 30년, 40년, 100년을 두고 봤을 땐 전혀 계획이 없는 그런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개편안으로 노후소득 보장은 제대로 되는가? 그것조차도 되지 않죠.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MBC에서 보도한 사례입니다. 결국에는 20년 동안, 25년 동안 쭉 보험료를 냈을 때, 그걸 가정했을 때 250만 원 소득자와 400만 원 소득자, 이 12안 중에서는 딱 2안만 100만 원 이상의 그 보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개편안은 재정 안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노후소득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이 안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고민하고 어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예측 기법을 통해서 결정했는지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입자 간 혜택의 불균형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2017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현행 유지안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고요. 순혜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75년생 분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수치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입비. 결국에는 고령 세대로 갈수록 수입비가 높고 나이가 어려질수록 수입비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생애 순 부담률 또한 내가 낸 보험보다 내가 받은 금액이 훨씬 더 나이가 어려질수록 늦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세대 간 불균형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분명히 연구 결과에서 나왔지만 이 불균형성을 해소시킬 만한 대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책임자로서의 분기라고 봅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과연 청년과 미래 세대들의 미래를 얼마만큼 고민하고 심사숙고했는가? 국민연금 설명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죠. 청년 세대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런 시간 자체도 그냥 발표 중심의 이야기였고 질의응답 자체도 너무나 길지 않았다. 한 여성 중장년의 그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전면 재검토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다음 세대의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의무를 질 수 있는 기꺼이 지고자 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너무나 낙관적인 태도로 국민들은 이렇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레 우려 혹은 짐작 혹은 포퓰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어떻게 다시 좀 잡아봐야 하겠는가? 굉장히 많은 대안이 있을 것이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다양한 제도가 섞여 있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득 대체율보다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박지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국민연금 개편이라는 것은 저는 개혁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장 의식하고 들여다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소득 대체율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탄탄해지고 안정적이 되어야만 국민들도 안심하고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더 내든 되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대체율 중심으로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더 보장해주고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보장할 거냐,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금 운용 수익률인데요. 결국에는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1%가 높이면 보험료를 2.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 안정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도 있는데요. 향후 3년, 4년 동안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사회에 나오는 시즌입니다. 그것은 곧 실업난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국민연금의 재정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은 경제활동 인력이 많아진다는 것도 뜻합니다. 지금 시기에 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을 탄탄히 시켜놓지 않으면 향후에는 이 출산율에 따라서 낮아지는 경제활동 인구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일보하고 국가기업 프로젝트로 해서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아닙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투자의 전문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성이 저는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관리 운영권이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결국에는 정치권의 그런 선택 혹은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휘둘릴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합을 하고 운용위원회를 투자 전문가들로 채우는 자율적인 투자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단 여기서는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겠죠. 만약에 운영기금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운영을 보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징벌제도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연금 운용은 복지 시스템이지만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건 철저히 저는 시장의 영역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기금 운용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국가와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나 시장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 저는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투명성, 지금처럼 정부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 정보는 오픈하고 이 정보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세대 간의 형평성도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즌이 아까 가입서를 보니까 52년이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기금 소진이 되는 시점이 향후 6, 7년 되면 제가 52년부터 받기 시작하면 6, 7년 이후에는 고갈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미래 세대, 결국에는 제 자식들이 될 수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높이는 것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세대 간의 형평성, 개인과 개인 간의 존중과 그리고 또한 그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저는 정부에게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저는 정말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취업을 한 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25년, 40년을 쭉 국민연금을 낼 수 있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요즘 대한민국 시대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도 굳이 40년간은 다 냈을 때뭐 소득 대체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현재 시대에 맞춰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금개혁의 시기를 놓친 정치권의 탓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합니다.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5년, 10년 정말 힘들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연금개혁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미리 개편안을 냈지만 그것에 준하지 말고 더 조금 강도 높은 개혁안을 다양하게 냈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국회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 국민연금이 제대로 잘 개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소리에 청년들의 목소리도 담겼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건희 교수로 회원께서 15분. 제가 없는 관계로 우리가 가져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우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청년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 들으셔야 되는 뭐 나 의원님이나 이런 어떤 정책위 의장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김 빠진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얘기를 과연 기자가 듣게 됐는지 어떨지 참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당 청년 당원으로서 또 이제 좀 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사례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55페이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한 10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 같이 듣기보다는 사례 한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핵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사례인데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운용력으로 이제 경력직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쯤에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자산운용 업계는 국민연금과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때 저를 면접 본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죠. 실명 거론하기 힘들고 그 대표가 한 말이 뭐냐면 저한테 면접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 뭐 여기 계신 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당연히 저는 대답하기를 국민이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다는 소리가 아니지 국민연금의 주인이 어딨나 그냥 빨대 꽂고 눈만 보니까 쓰면 되는 거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거기서 이제 뭐 비교 맞추려고 다른 소리는 안 했지만 어떻게 저런 인간이라고 그렇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 CIO 최종 거기 노미네이션 되는 데서 2등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분이 CIO가 될 뻔했어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게 그런 사람 못 걸러내고 하나. 이게 암만 기술적인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치관이 중요한데 어떻게 국민의 돈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제도를 우리나라 돈을 맡길 수가 있고 돈이 수백 조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 몇대 기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못 걸러내는 시스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연아 교수님이나 여기 계신 연세대학교 교수님이나 다 전문가시니까 한 100배 정도, 1000배 정도 더 많이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했다 코멘트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이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한 10여 명, 20명 정도 되는 그 청년들 인터뷰를 직접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내용을 이제 10가지 정도 요약을 했어요. 굳이 막 끼워 맞춰서 10대 핵심 요구사항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여기 68페이지가 요약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요구하기를 대통령의 임명으로 군임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에 국민들, 청년들 포함되겠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첫 번째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운영자의 정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은 아까 그 사례랑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다 바뀌고 거기 눈치 봐가면서 줄 서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연금이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기도 짧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동일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 연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없다.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금 수익률 향상, 이거는 누구나 아시는 내용인데 이번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10월달 이번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손실 금액이 16조 6천 아시죠? 16조 6천이 나왔는데 이거 뭐 많은 수치라고 해요. 근데 제가 하도 정부 관련된 예산 나올 때 문제 나올 때마다 조 단위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 돈 같지도 않고 하니까 시간이 안 났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16조 6천이 얼마나 큰 돈인가. 제가 보통 편의점 알바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버는데 근데 제대로 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직장인을 하는 뭐 한 3만 불을 하니까 3천만 원 받는다고 치면 그 청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을 경우에 150억 년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150억 년이 얼마나 지구 역사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50억 년이면 뭐 1년 일하기도 힘들잖아요. 1년 일할 때가 되면 조금씩 할 때마다 이제 지금 다 일하는데 150억 년을 일해야 되는 돈인데 그걸 그냥 장난치다가 그냥 16조 6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다 국민들의 돈이고 뭐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걸 대변해야 되는 다 보장해야 되는 돈인데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제가 국회의원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제 친구들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한 10가지는 요구사항이 있고 나머지 분들도 다 요구사항 말씀하셨지만 이 얘기가 하루에도 이런 책자 100페이지 되는 책자가 뭐 한 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봐요. 국회 내에서만. 그러면 한 달이면 40개인데 이걸 과연 국회의원들이 읽습니까? 읽고 이거에서 이 책자의 한 문장이라도 자기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나요? 이게 이런 식으로 너무 화내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우선 가시는 분들 안 계시지만 꼭 여기 계신 관계자가 계시다 그러면 꼭 좀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하나라도 이게 반영이 돼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고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정비용 절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그 연금 운영하는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 기관에서 지금 약 고용된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포함해서 그 부동산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엄청 요지에 많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감정상 연봉을 1억씩 받아가면서 이런 비싼 요지에 있는 땅에서 이 국민연금에 있는 오피스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과연 이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 오피스에 가셔서 실제로 몇 번이나 거기 방문을 하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국민감정 차원에서라도 우선 수익률도 실제로 눈에 뜨는 돈부터 좀 줄여라. 고정비용도 좀 줄여라. 자꾸 뭐 수익률 떨어지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고정비용도 절감하고서 그런 소리 해라. 인적감축부터 하고 연봉 얼마씩 다 한 다음에 내보내 다 빨리빨리 내보내라. 뭐 이런 차원에서 고정비용 절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운영인력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그 국민연금 CIO 임명되시는 분들의 처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뭐 이제 지방에서 그만뿐만 아니라 연봉조차도 일반 민간 기업에서 받는 연봉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저 같아도 시험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 시골 내려가서 그 돈 조금밖에 안 받으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운영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이 돼야 될 뿐만 아니고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그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조금 많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당신들 운영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상하게 사명감 없는 사람, 돈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운영 인력이 지원조차 안 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려서 이게 6번과 이제 연관된 내용이니까 건너뛰고요. 7번 여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기 여성 입장이라고 하면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그러니까 3년
4학년 시간에 하고 있는 여성 청년들 이런 친구들 입장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게 되면 이제 계속 직장생활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뭐가 걱정이었냐면 아 이거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 그만두게 되면 우리 연금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일을 그만하더라도 그때 한꺼번에 그냥 연금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금 받는 시기에 자기조절 기능을 좋겠다.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또 다른 비슷한 얘기인데 이 요즘에 노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간병비가 많이 나가는데 국민연금이 어차피 소득 대체를 전부 다 못 해주고 할 거라 그러면 간병비로라도 좀 돌려 쓸 수 있도록 해줘라. 우리가 지금 노인분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간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간병비가 큰 부담이 되는데 또 국민연금에서 이거를 대체해서 이거 지원받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아까 그 강원재 청년분께서 그 리포트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 리포트가 받는 그 횟수가 상당히 적다. 좀 빈도수를 높여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매달 받아도 좋다. 매달 받아도 좋으니까 일단 뭐 민간 펀드 회사처럼 좀 구체화적인 정보를 포함한 다음에 매달 팝업으로 이메일 됐던 그런 식으로 고객한테 우리가 이걸 찾아가지 않더라도 쉽게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저 청년 한 분이 말씀하신 건데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너무 모른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 차원에서 정부 교육과정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국민 개개인 일종의 그 마치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빨리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있으니까 책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